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영상의 제목은 유아인 배우가 어이가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가운데 이 점점점에 환율이라고 조그만하게 적어뒀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으로 먼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정의를 한국은행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환율이라는 건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데 두 통화 간의 상대적 가치가 비교가 되어야지 교환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를 아래에 한국은행에서 기술을 해뒀습니다.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 자본 등에 대한 구매력의 척도이다. 즉, 한 통화가 한 국가의 통화는 해당 재화, 서비스, 자본 등을 얼마만큼 구매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통화 가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의 변화가 있다. 이 생산성의 변화란 말은 특정 국가의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재화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어 더 싼 가격의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즉, 해당 물품을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해외로부터 해당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구매 욕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해당 국가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국가의 통화가 더 강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대외거래 결제 수지, 결국 상기에 있던 이런 재화 서비스 자본들로 인해 가지고 각국의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요. 각국의 돈이 왔다 갔다 한 결과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돈이 더 많이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통화 가치가 결정이 된다. 당연히 국제결제의 일반적인 통화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통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통화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의 환율 변동, 각국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 즉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란 말이죠. 아래에 4가지 정도 예시를 뒀는데요.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있는 이런 정의들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셨던 모든 내용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만 집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정의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즉 저희가 환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는 생각하셨듯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저희가 아는 유일한 기축통화국이죠. 미국이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의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현재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수입을 하고요. 물품과 서비스의 수입 대금으로 통화를 수출합니다. 즉 미국 돈으로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은 해당 국가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레벨링을 하게 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입지가 공고하고 아래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미국으로 일종의 상납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은 거기에 따라서 돈을 뿌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좀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기축통화국이고요. 그 이후에 몇 개의 준기축통화국과 상대적으로 많은 비기축통화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미국이 어떻게 기축통화국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4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력, 두 번째는 교환성, 세 번째는 환율의 안정성, 네 번째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추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는지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미국은 말할 나위 없는 첫 번째 경제대국이죠. 2020년 기준으로 명목 GDP의 국가별 현황을 봤을 때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단위가 미국 달러로 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미국의 2020년 GDP 규모는 20조 달러이고요. 2위인 중국이 14조 달러입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6조 달러가 차이 나죠. 참고로 조 달러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1000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환율로 따지자면 1200조가 되겠네요.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있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경제력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만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네요. 통과. 두 번째는 교환성입니다. 교환성 측면은 모든 국제거래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사용성이 넓어야 된다. 폭넓게 사용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자료는 좀 다를 텐데 제가 일단 2014년 자료로 가져왔고요. 국제무역결제통화 비중 중에서 달러의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81.1%. 그러면 교환성도 통과. 세 번째는 환율의 안정성입니다.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건 통화의 가치가 급속한 하락 위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력과 교환성을 따져봤을 때는 화폐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해당 국가가 사라진다면요. 해당 국가의 통화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전 세계의 국미 지출 비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을 포함해서 저희가 아는 OECD 국가 거의 상위국들인데 사우디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국가들의 총 군사 지출 비용과 미국의 군사 지출 비용이 동일해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말로도 유명하죠. 천조국. 미국에서는 1년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환율의 안전성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부분도 통과.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금융시장의 발전인데요. 금융시장 발전 관련해서는 선진화한 금융시장을 갖춰야 하고 금융의 국제화로 폭넓게 진전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얼마나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여기서도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6년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 IB, 여기서 IB라는 건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투자은행이죠. 올해도 세계 탑5를 독식했고 1위에서 5위 순서도 그대로다.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그래서 금융시장 발전 부분도 통과. 그리고 혹시나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 채널에서 보고 있는 주식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금융시장으로 하나 더 보고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현황을 봤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거래소 상위 이 두 개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가총액이 30조 달러이고요. 나스닥이 10조 달러입니다. 이 두 시장만 합쳐도 거의 40조, 뒤쪽 금액이 있으니까 41조 정도 되겠네요. 41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3위가 도쿄 일본 거래소인데요. 나스닥의 반밖에 안 되는 5조밖에 안 됩니다. 점검 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통과.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미국은 틀림없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등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게 대략 1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국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왔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것은 1921년부터인데요. 역사가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 10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단에 보시게 되면 각국이, 즉 기존의 기축통화국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이 기축통화국에 있었던 시기들을 보게 되면 영국은 105년, 프랑스는 95년, 네덜란드는 80년, 스페인은 110년, 포르투갈은 80년 해서 평균적으로 100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약 101년 정도의 기축통화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축통화국의 수명이 대략 100년 전후인 거를 감안을 해보자면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가 현재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1921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100년이 조금 넘은 미국의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좀 보자면요. 고대에서부터 대부분의 통화는 정화였어요. 정화가 금과 은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이 바로 통화로서 사용되는 게 정화 통화이고요. 정화 통화는 물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정화통화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통화를 항상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정화통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통화를 지폐통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통 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태환이라는 것 자체가 바꿀 태, 바꿀 환, 즉 금과 은인 정화를 은행에 가져가게 되면 언제든 지폐통화로 바꿔주고, 반대로 지폐통화를 가져오게 되면 금과 은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태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승전국이 되고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시스템을 정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브레튼 우즈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고요. 세계 2차 대전의 승전국, 즉 연합국이 주축이 돼서 1944년 미국의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협정을 체결합니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막 끝난 시점에 전쟁 배상금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 그걸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체결을 하였고요. 그때 결정된 내용은 금 1온스에 미국 달러 35달러를 교환한다라는 것을 정하는 협정을 하게 돼요. 그게 브레튼 우즈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브레튼 우즈에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레튼 우즈에서 금 1온스에 미국 달러 35달러를 바꿀 수 있는 비율을 결정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국 달러가 금과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정된 미국 달러에 각국의 통화를 일정 비율로 고정시키는 것이 브레튼 우즈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들은 연합국들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2차 대전 당시의 연합국 포스터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던 모든 국가들의 통화를 미국 달러와 특정 비율로 고정을 시켜서 환율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환율 계산법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고정 환율이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 대비 해당 국가의 통화는 상하로 1% 이내의 변동폭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되게 안정적인 상태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전 세계 금의 양은 정해져 있고 미국 달러도 당시는 처음으로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율로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고정 환율 상하 1% 변동폭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협정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정화 통화가 브레튼 우즈를 통해서 명목 통화로 바뀌게 된다. 즉, 이 브레튼 우즈가 체결된 이후에는 금이 달러로 고정이 되고 고정된 달러에 다른 국가들이 통화가 교환이 확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굳이 금을 가지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통화와 달러를 언제든지 교환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달러라는 것이 금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신뢰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통화를 달러로 교환을 하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1941년에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닉슨 쇼크라는 게 발생을 해요. 닉슨 쇼크가 뭐냐면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 즉 금 1온스에 35달러 교환 비율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게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왜 쇼크를 먹었을까요? 왜 이 얘기가 쇼크를 주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런 교환 비율, 금 1온스는 35불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달러는 각국 통화의 고정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다 한 번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닉슨 쇼크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1944년 이후 71년까지 대략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 무역 결제 규모는 훨씬 많이 커졌는데 엄청난 큰 규모로 발전된 상황에 비해서 금은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금에 비해서 달러 양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이 비율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금은 고정, 금의 양은 고정인데 종이 화폐인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현재 브레튼 우즈에서 결정된 이 교환 비율로 금을 달라고 할 때는
금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가져와서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이 바닥에 나서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돼서 브레튼 우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달러의 운명이 종료가 됩니다. 즉 달러가 패권을 잃게 돼서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현재까지도 기축통화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죠, 여전히. 그러면 71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가량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되겠죠. 미국이 닉슨 쇼크 이후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금과 교환해주지 않는다. 베제라, BJR을 시행한 이후에 또 다른 달러 수요처를 찾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페트로달러입니다. 44년부터 71년까지 전 세계에 달러 공급을 무한히 해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제는 이미 달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신뢰가 없어졌을 뿐 여전히 전 세계에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는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는 없어졌지만 금을 대체할 무엇인가만 있다면 달러를 신뢰하고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페트로입니다. 석유죠, 석유. 그래서 중동 국가에 컨택을 해서 달러를 석유의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역의 결제 통화로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 통화가 여전히 2022년까지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나 힘의 강약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듯이 미국이 이렇게 한번 베제라를 하니까 호시탐탐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다핵화와 다극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예로 파운드와 프랑, 엔화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비록 미국이 페트로달러로 위기를 최대한 넘겼지만 다핵화와 다극화 현상에 따라서 입지가 조금 줄어들긴 했었어요. 2014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세계 외환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71%에서 69%로 대략 11% 정도 떨어졌죠. 약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결제 통화 비중 중에서도 달러는 81% 여전히 강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안화, 유로화, 엔 등이 치고 올라온 거죠. 그리고 2014년은 이랬는데 2021년 현재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외환 보유액은 비슷해요. 60%로 비슷한데 국제결제에서 달러의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는 38%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80%를 차지했던 비중이 현재는 고작 38%밖에 되잖아요. 대략 50% 정도가 다른 통화에 뺏긴 거예요. 즉 달러의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패권을 유로화, 파운드화와 일본 엔화가 차지하게 됐어요. 특히 유로화의 부상이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도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패권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DXY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를 따로 지표로 보여드리죠. 나중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듭니다. 세계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73년, 71년에 닉슨 쇼크가 있다고 했죠. 71년에 닉슨 쇼크 이후 2년 이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고 당시의 기준점을 100으로 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 저희가 페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페드에서 6개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즉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잃다 보니까 다른 통화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달러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활용은 결국 달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치이고요. 두 번째 조치는 BIS를 이용하는 겁니다. BIS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BIS의 다른 이름은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예요. BIS는 스위스 바젤의 본부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젤이라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뉴스나 신문에 보시게 되면 바젤 협약, 바젤 1, 바젤 2, 최근에는 바젤 3가 시행된다. 저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바젤입니다. BIS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의 왕이에요. 여기서 전 세계 각국 은행에 적용할 국제적인 은행 관련 법규와 규제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자세히 보자면 바젤 합의를 통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와 국제적 감독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BIS 기준이라는 자기 자본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젤 협약 1, 2, 3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 중앙은행 간 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 수행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 통화 협력을 위한 양대 기구로서 IMF와 긴급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에게 나딕은 IMF입니다. 즉 BIS는 국제결제은행은 왕 중의 왕이고요. IMF와도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협력을 하는,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협력을 하는 엄청난 기구예요. 그런데 이 BIS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BIS 같은 경우는 지폐 통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말에 부합하도록 금괴를 사용합니다. 모든 결제를 금괴로 사용해요. 경제에 관련된 어떤 혼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 신용을 자랑한다. 금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1944년 브레튼 우즈 이후에 모든 은행들은 종이 지폐를 썼는데 은행의 왕 중의 왕인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는 지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폐를 절대 쓰지 않고 모든 결제를 금괴로 사용하고 최고 신용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상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완전한 지회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개입할 수 없다. 독재성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압권입니다. BIS의 직권이사 5명이 인사와 주주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BIS는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BIS가 왕 중의 왕이에요. 은행 중의 왕이고요. 이 BIS를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을 컨트롤하고요. 이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기업 그리고 정부 자체도 통제를 합니다. 그런 BIS인데 BIS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예요. 제가 환율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BIS에서 결정되고 있는 각국 은행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바젤 협약이고요. 그게 벌써 1, 2, 3까지도 나왔습니다. 재밌는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젤 1이 회원국에 이행된 시기가 보시면 신용은 92년, 시장은 97년이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바젤2 같은 경우는 신용은 07년, 운영 리스크는 08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때는 어떤 일이 또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바젤3고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젤3가 우여곡절 끝에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씨께서 국제결제은행 이사에 재신임이 되셨어요. 다시 뽑혔고 날짜를 보시게 되면 2달 전입니다. 2021년 11월 8일입니다. 아마 주요 내용이 아니라서 일간지에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국제결제은행 회원국이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사회에 뽑혀서 그것도 재신임을 받으셔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제결제은행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공식 임기는 올해 1월부터 벌써 시작을 하셨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더 충격적이신가요? 충격적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BIS가 일종의 미국이 자기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직권이사 5명이 있는데 최초 설립 당시에 1930년에 당시에 의장을 한 사람은 JP 모건이 소유한 퍼스널 내셔널 은행의 총재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직권이사직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BIS가 설립될 때 5개국의 협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그 5개국이 사람만 바꿔갈 뿐 그 5개국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앉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국가들의 이익과 그 국가들이 원하는 바가
거기에 투영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JP모건은 미국은행입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국의 패권을 절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권의 쓴맛을 혹은 피맛을 본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건재할 때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이죠.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에 해체된 주요 이유가 달러가 없어서예요. 주요 수출품이었던 원자재가 폭락을 하면서 달러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련이 망하기 전에 한국에다가 차관을 빌려요. 91년에. 그리고 나서 망해버리죠. 그리고 망했던 자산을 러시아가 계승을 하면서 부채를 계승하면서 러시아가 불공 사업이라는 걸 하죠.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무기 좀 가져갈래? 우리 무기 좀 가져갈래? 로 시작된 게 불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현재 한국이 받아들였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련이 미국과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소련을 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한 거고요.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95년이었나요? 97년이었나요?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상황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죠. 이것도 러시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소련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이죠. 일본도 세계 강대국이다. G2다. 라고 얘기하면서 80년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했지만 까불다가 여기도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한방은 프라자 합의였어요. 프라자 합의였죠. 일본이 너무 물건을 미국에 많이 파니까 미국이 적자가 심화가 됩니다. 상품 수지가 너무 나빠져서 적자 폭이 커지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게다가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입니다. 패전국인데 감히 미국에 대들어가지고 프라자 합의를 통해가지고 환율을 강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환율 강세를 만들어버리니까 수출이 되지 않으니까 경기가 수축하고 수축된 경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는 대량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돈을 살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살포하고 저금리에 돈을 많이 빌리니까 너나 나나 전부 다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하고 그런 이후에 바젤2 협약이 생겨버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갔습니다. 러시아도 갔고요. 소련도 갔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도 여기 아래에 있는 세 개 국가들도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위쪽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의 밑보인 거예요. 반미 시위를 하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냥 미국이 패버린 겁니다. 이라크고요. 베네수엘라고요. 터키입니다. 그냥 미국이 까불지 말라고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그냥 전부 다 패버린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패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국은 건재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어느 곳이든 전장이 되면서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이 괜히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기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함부로 덤비면 가는 수가 생긴다. 자, 오늘 환율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결론을 내리자면 결론은 강해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미국이 될 수 없어요. 미국일 수도 없고 저는 그냥 한국은 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비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이런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특정 상황에 따라서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강해져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축통화국도 저희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로 나아간다면 미국도 저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은 파동 분석을 따로 하진 않을게요. 다만 오늘은 환율은 1200원대를 올라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218원에 약 15원 정도, 약 1.5%만 더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8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상단에 다른 금액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1218원을 넘는 순간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문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준비하자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보실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안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월봉 기준으로 해서 보실 거고요.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한 가지는 원달러 환율을 여기다가 같이 겹쳐보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와 방향은 일치한다입니다. 내려올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시 내려가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상승 방향은 다 맞는데 상승폭에 좀 차이가 나는 구간이 생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응축되어 있던 힘들이 마지막에 발산이 돼서 상당한 환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뭔가 음모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